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 모셨던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각종 현안에 대한 법률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하던 얘기 잠깐 하고 저 법무부 인사검증 얘기로. 네. 의사 자격 말입니다. 네. 의사 자격. 사체를 유기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처방해서 사람을 죽게 하고. 네. 그랬는데 몇 년 지나서 의사 자격증을 다시 받겠다고 재판을 걸었고 보건복지부는 또 안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재판부는 자격을 줘라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네, 1심이 그렇고 이제 항소를 했죠, 보건복지부는. 네. 근데 거기다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는 또 그럴 어떤 이 자체도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근거법이 의료법에 걸리는 건 몇 개 안 된다. 하나. 향정신제. 예. 근데 그 부분은 왜 안 걸렸어요? 이번에 문제가 안 됐습니까? 아니, 이것도 이제 그 재교부 요건이 그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있으면 재교부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사유가 소멸했다는 거죠. 이미 처벌을 받아서 1년 6개월이 1년 6개월 처벌을 받았고 그 이후에 3년이 지나면 아무리 강한 의료법과 관련된 게 위반이 됐다고 하더라도 1년, 2년, 3년 기한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센 거거든요.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형식적 요건이 되고 개전의 정이 있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해도 이게 많이 논란이 숱하게 됐던 게 제 기억에는 뭐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중에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뭐 하여튼 정말 그 직업윤리로선 가장 하면 안 될 짓을 한 맞습니다. 의사들도 의사 자격을 다시 받는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예. 지금까지 재교부 신청을 한 게 그 41건 2015년부터 4년간 그 이후에 통계는 없어서요. 2015년부터 4년간 재교부 신청을 한 게 41건인데요. 그중에 40건 다 재교부 해줬어요. 한 건을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떤 일반인의 상식하고 이렇게 동떨어진 제도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편의점에서 뭘 하나 훔친 사람도 그런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편의점 취직도 안 되는 게 사회의 냉혹한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몇 가지 또 비교를 해보면 이제 두 가지로 비교를 해보면 공무원들이나 공기업이나 큰 대기업 같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파면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의사 자격증은 왜 이렇게 단단해야만 하는지. 그러니까 전문직 같은 경우나 무슨 뭐 그런 면허를 받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해봐도 뭐 비근한 예로 이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심지어는 자격증, 다른 자격증과 비교를 해봐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일반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돼요. 근데 왜 의사만은 왜 예외가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밖에서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성추행을 하고 한 산부인과 의사가 그것도 몇 년 지나면 다시 의사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법을 놔둬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의료법 개정안이 그 작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법사위에서 1년 3개월 지금 작년 2월달에 통과됐거든요. 이 법사위의 그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 역할, 이게 이런 문제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뭐냐면 보건복지부는 나름대로 그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이 정도 하면 됐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법을. 그때 굉장한 사회적 논쟁이 있었고요. 거대한 논쟁이 있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놔둬도 되겠느냐. 그렇게 어렵게 해서 만들어놨더니 법사위에서 그냥 별일 없다는 듯이 묻어놓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반대의 논리가 장제원 전 간사나 이제 다른 뭐 법사위에 다른 의원들은 어떤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그 장제원 전 간사나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명백히 반대 의견을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반대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이 정도로 국민적 어떤 공분의 대상이 돼가지고 이 법이 이렇게 어렵게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반대를 하더라도 대안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죠. 그리고 법사위가 과연 복지위에서 만들어 놓은 그 안을 저렇게 잡고 뒤집고 막 난도질을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요. 그 근원적인 역할에 대한 한번 의문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체계작구 심사권 외에 그 이렇게 물론 이제 뭐 과잉금지 원칙 위반 뭐 등등등 헌법상의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토론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지 캐비넷에 계속 두다가 이게 이제 곤란한 법안들을 캐비넷에 넣어뒀다가 임기 종료될 때 그냥 자동 폐기되게 하는 그런 또 이제 그렇습니다. 편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법사위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모든 상임위를 넘어서 상원의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어떤 최종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고 마음대로 법을 못 이런 게 과연 바람직한 제도인지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보다 어떤 부분보다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도 이 과잉금지 부분도 정말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뭐라고 의심하냐면 보건복지위에서까지 다 합의를 한 것을 법사위가 의사단체의 로비를 받아들이는 창구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의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복지위에서 합의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법안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차로 이익단체들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인들 이익을 거스르는 부분들은 저지를 하려고 할 거고 해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법사위에 가서 한 번 더 기회가 두 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사위가 상원 노릇하는 부분들 지금 뭐 법사위원장 누가 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뭐 왜 저렇게 하냐 하면은 거기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법을 합의해서 올라와도 여기서 한번 제동을 걸면 법이 통과가 되지 않고요. 자동 폐기되고 시간 끌면. 이건 한번 제가 정말 법사위원들 모시고 한번 제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야 될 주제입니다, 사실. 정말 한번 좀 다시 한번 법사위원들 나오셨을 때 한번 제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좀 제가 다루고 싶었던 그 법무부의 인사검증.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가장 큰가요, 보시기에? 저는 이제 뭐 법률가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물론 뭐 왕장관 되는 거 아니냐 뭐 등등등 이런저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근원적으로 법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논란을 넘어서 논란을 넘어서 이거는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 인사검증 또는 본인들은 이제 정보관리, 인사정보관리라고 하는데 인사정보관리,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권한이 있느냐. 법무부가.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보면 법무부의 직무 범위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딱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인사정보 관리라는 게 인사검증이라는 게 검찰에 들어가나 행형에 들어가나 이거 행형은 뭐 교도소 구치소 관리하는 거니까 인권옹호에 들어가나 출입국 관리에 들어가나 법상 규정에 끼어들 데가 없군요. 끼어들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놓고 국가공무원법상 위탁 내지는 위임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20조인가에 있어요. 제20조네요. 제20조에 위탁 또는 뭐 업무를 그럴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보세요. 위탁을 하더라도 그 위탁을 합니다. 지금 공을 던질게요. 그럼 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인사검증을 이 논리대로라면 보건복지부에서도 할 수 있겠네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논리라면. 여성가족부에서도 할 수 있겠네요. 못하는 겁니다. 딱 직관적으로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마치 법무부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심정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에 그게 없으면 못 받는 겁니다. 이거는 인사혁신처에서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지금까지 위탁을 해왔어요. 그러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자기 수하에 있는 민정수석한테 일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손발이에요. 대통령은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공을 던지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근데 법무부는 받을 자격이 없단 말이죠. 따라서 이거는 법 자체 정부조직법 안에다가 인사검증 내지는 인사검증을 위한 뭐 정보관리, 수집과 관리 이런 게 정부조직법상 규정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거죠.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근데도 그냥 막 밀어붙인단 말이죠. 얘기는 뭐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상 위탁할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거다. 그러면은 뭐 아무 데서나 보건복지 업무를 저 해양수산부에서 해보세요 하면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위탁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위탁할 수 있으니까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위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위탁하는 것도 대통령령과 시행 규칙을 가지고 위탁을 했어요. 물론 대통령령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인사혁신처가 대통령실에다가 위탁한 것도 영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 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분쟁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 분쟁은 이걸 고시로 했단 말이죠. 이 고시 자체가 무효다라고 법률상 다퉈야 되고요. 이거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또 위헌적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법상 고시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아까 잠깐 본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법 제98조의 2에 따르면 소관 행정기관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게 나오면 이거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서 법사위가 되겠죠. 넘어가서 여기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야 되고 검토 의견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본회의에서 논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송부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내용을 사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결과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법무부에다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라고 이거 법치주의 위반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안 됩니다. 라고 의견을 던져줘야 되는데 지금 법사위에서 이게 정기적으로 이 작업을 하게 돼 있는데 아마도 이제 선거 때문에 이 법사위에서 이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은. 저는 법사위에서 빨리 이거 일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 98조의 2도 되게 재밌는 게 왜 이런 조항이 생겼냐. 2015년에 처음 생겼거든요. 왜 그랬냐 하면 MB 정권 시절에 2010년 1월 달에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법률을 개정하기 국회에서 논의가 되기 어려우니까 시행령을 개정해서 방송에 관여를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2015년 5월 달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4.16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특별법상 있는 인원을 축소해서 이 4.16 특별법이 제대로 4.16 진상조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러니까 이거 시행령 독재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당시에 원내대표인 그 당시 정당의 원내대표인 유승민 원내대표와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합의 처리해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법을. 이 98조의 2. 그래서 이 시행령 독재를 국회에서 막자라고 했는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지금 여당도 다 합의를 했단 말씀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배신자다. 배신자가 있다. 배신자 색출해야 돼. 이때 처음 나온 거예요. 이 조항 때문에. 이렇게 유서 깊은 조항이 있다는 거죠. 시행령 독재를 막기 위한. 시행령은 독재를 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으로 조항이 있군요. 그럼 국회에서 빨리 이 조항을 가지고 이거 법률 통제해야 된다. 그러면 국회 법사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과정이? 국회 법사위에는 우선 법사위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검토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 검토 결과는 합의하는 겁니까, 여야가? 그건 뭐 검토 결과 보고서는 꼭 합의해서 할 필요는 없죠. 다수결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물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퇴장하고 또 어쩌고 하겠지만. 그러나 검토 결과 보고서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면 못하는 건가요, 이 법은?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그 검토 결과 보고서를 의결을 해서 대통령과 해당 부처에다가 보내는 거죠. 그랬을 때 되면 이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받으면 받는 대로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이유를 적시해서 안 받는 이유를 밝혀야 돼요. 즉 이 과정에서 국민적인 토론이 되고 국회 내부에서 토론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신 변호사께서는 이 자체가 법률적으로 하여튼 위법한 행위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맞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더군다나 위법하다면 이건 추진하면 안 될 사안 같은데요. 예를 들면 문제가 아까도 제가 본방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법관을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을 한다. 대법관뿐만이 아니라 이 대법관, 헌법재판소, 그러니까요. 전부 다 인사검증. 재판부. 그러니까 이 상권 분리 물론
이 어떤 사법부의 최고 수장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한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대법관들 내년에 일단 3명 갈리는데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좀 시키면 안 돼 하는 사람들에서 객관적인 인사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겠죠. 지금 검찰 법무부 장관 이름으로 해서 지금 소위 검수 완박이라고 얘기하지만 완박이 아니라 덜박 내지는 반박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형사소송법이랑 그 검찰청법을 개정을 해서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그거 계속 위헌적이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겠다고 법무부 장관이 이름으로 그러고 있죠. 근데 그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을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자기 그 법무부 장관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 후보에 대해서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렬한 어떤 검증을 할 거 아니에요. 검증을 아주 강하게 하겠죠. 그렇죠. 할 수밖에 그럴 없죠. 위험이 상존합니다. 상존하는 제도적으로 상존하는 거죠. 제도적으로 상존하는 이건 안 될 거고요. 일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은 헌법재판관으로 검찰 출신이 박상욱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임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3명을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내년까지 3명이 바뀌죠. 그러면 저는 단언컨대 검찰 출신 헌법재판관이 최소 1명, 2명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어떤 법무부 장관과 법률적 견해가 가장 근사치인 인물들이 인사검증을 통과하기가 쉽겠죠. 만약에 상식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이 권한쟁의 심판을 심판할 사람 중에서 검찰 출신이나 법무부 장관과 의사가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검증이 이루어지고 딴 분들이 탈락하고 간다. 이거는 사실은 시험 보는 사람이 채점자를 본인이 낙점하겠다라는 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새 정부가 들어서서 임기가 다 되면 대법관이나 이런 걸 자기 어떤 그 정부의 성향에 가까운 분들을 임명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 얘기랑 검증 자체를 법무부 행정부 중에 그 하나의 칼을 쥐고 있는 법무부에서 검증 자체를 한다는 거랑은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도 그렇고 행정부처 안으로 그럼 장관들 검증하는 건 괜찮냐?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 사실은 그 의전 서열이 있고 대통령이 유고시에 누가 물려받나 이게 몇 번째죠? 법무부 장관이? 6번입니다. 6번이죠. 그럼 1번부터 5번까지는 1번부터 5번까지 이게 정말 이 법무부의 검증을 통과해서 임명된 1번부터 5번이 6번 장관의 눈치를 안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1번부터 5번 되고 싶은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눈치를 보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리, 부총리, 사회부총리, 외교부 장관 뭐 이런 분들 다. 이게 이제 사찰 위험을 거론하게 된 게 예를 들어 1번부터 6번을 법무부의 인사검증을 통과해서 임명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1번부터 6번 중에가 법무부랑 무슨 대립적 위치에 서게 된다든가 정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떤 대립을 하게 될 때 그 자료가 악용되지 않으리라는 어떤 요 부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과거에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 유재수 금감원 이 양반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 정보 수집을 쭉 했죠. 공직기강 비서관실 뭐 이런 데서 정보 수집을 쭉 해서 근데 더 이상 조사하기가 어려워. 나와서 조사 받으라고 그러니까 뭐 핑계 대고 안 나오고 하니까 더 이상 민정수석실에서는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걸 못 해. 그다음에 그래서 금감원장 보를 만나서 이 양반이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인사 조치가 내부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검찰에서 뭘로 봤느냐면 직권남용이라고 봤어요. 근데 법무부에 가 있잖아요. 법무부에 가 있으면 애초에 직권남용의 소지가 없어집니다. 그냥 다 하면 되니까. 다 하면 되니까. 인사검증하고요. 그다음에 검찰한테 이거 좀 들여다봐. 하면 되는 거죠. 그걸 뭐 구체적으로 무슨 뭐 문서로 하겠습니까? 들여다봐 하면 수사로 바로 넘어가요. 직권남용의 소지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물길 가는 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씀.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자칫하면 직권남용으로 본인들이 이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검찰이 그분들을 전부 다 직권남용으로 기소하고 수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소지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다 할 거라니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조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이러니까 어떤 법무부에 지나친 힘을 실어줘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힘을 한쪽으로 쏠리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들이나 정치적인 이제 시나리오들이 막 여러 가지로 그려지는데, 예. 뭐 그건 뭐 현재 그건 정당에 계신 나차치하고 분들이, 이렇게 많은 예. 문제가,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률적으로도 위법일 가능성이 크고,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런 많은 위험 요소가 있을 때, 근데 그 나온 얘기 보면 그래서 뭐 장관이 직접 보고받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것도 저는 근데 그 제도를 다 만들어 놓고 보고를 받지 않는 게 왜 그런 어떤 그 부자연스러운. 그렇죠. 난 안 들을래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근데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밥 2그릇 진수성찬 차려놓고 난 다이어트 할 거야.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권한을 다 보장해놓고 내가 권한 다 안 쓸게요. 라고 예.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런 보고가 안 되냐. 글쎄요. 뭐 사무실 딸로 쓴다고? 지금 메타버스 시대에 왜 무슨 이렇게 사무실 이상한 딸로 쓴다고. 눈 가리고 아웅이시게 그거 다 해놓고 나는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예. 제도를 따로 분리해야죠. 이렇게 안 들어야 될 만한 그러니까 사안이면. 진수성찬 차려놓고서 왜 다이어트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관한테는 그런 보고를 해도 되나요? 그럼 차관은 장관한테 보고 안 하나요? 참 복잡하군요. 예. 아니 너무 심플한데 아무리 차이니즈 월 만리장성을 하늘 높이 쌓아도 예. 이 황제가 네. 그 만리장성 위에 있어요. 만리장성 위 아래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런 약간 딱 들어봐도 무리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이걸 그러니까 법무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겠다는 어떤 어떤 마음이 결심이 없다면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건 뭐 심리적인 그 근저에 최근에 인사를 하거나 이런 걸 보면 소위 검찰 엘리트주의, 대한민국에서 네. 가장 정의롭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은 검사들이다. 그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늘 여기서 어떤 이 정치권에서 우려하고 하는 바가, 검찰이 저 썩어 빠진 모든 이 부조리와 사회학을 다 척결하려면 네. 모든 힘을 검찰이 있어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사고 아닌가 하는 정말 우려가 있습니다. 예, 검찰 네. 엘리트주의, 그다음에 썩어 빠진 정치인들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통제하고, 네. 그리고 장관들도 내각도 말 안 들으면 검찰의 정보력과 검찰의 어떤 칼날로 통제하고, 그래야지 나라가 제대로 굴러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를 정말 이런 생각이란 굉장히 위험한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양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발상은 과거 안기부나 기무사가 정보를 통제하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남산으로 사람 끌고 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노골적인 폭력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영향에 그것을 예.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법전을 든 그렇습니다. 그런 양상, 정보와 권력을 법전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식이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위법은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를 예. 자꾸 해요. 그러니까 합법이란 미명하에 예.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이 늘 여기서 지적했지만, 어떤 자기 편의 사람을 범죄를 눈 감아줘도 합법 아니에요. 이게 위법은, 그러니까 그렇죠. 기소백정주의. 수사를 안 하니까. 기소재량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이라고 해서 모든 게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어떤 공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면. 그러니까 법치주의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협소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법치주의는 딴 게 아니라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때려잡겠다라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라 인치와 네. 반대라서 자의적으로 법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법의 그 재정 취지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재정 취지나 또 정치의 영역을 보기보다는 이게 처벌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 부분만 주로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검찰이 헌법 소원을 하거나 대법원에다가 올리거나 네. 어떤 판단을,
그럴 때 이미 그 법무부 장관의 검증을 받은 사람들로 그게 채워질 때 네. 과연 그 상위 기관의 판단, 상위 사법부의 판단이 한쪽으로 극히 쏠리지 않는다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네. 있을까? 그러니까 제도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닌 게 그렇게 정치적 힘이나 이런 것들이 쏠렸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잘 기억해 보시면 1987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때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한테 거기 나오는 검사가 조인트를 까이죠. 말을 하자면. 그 권력과 정치적 힘이 공안부에 힘이 딱 대통령이 공안부나 안기부나 이런 데에 힘을 실어주면 그 권력이 권력이 이렇게 힘이 모여있는 곳이 상황 노릇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걸 민주주의는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요. 권력을 나누려고 그러고 그럼요. 상호 견제하려고 그러고 그 권력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권력을 분립시키고 서로 체크하려고 그러고 균형을 맞추게 하려고. 체크 앤 밸런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가장 근원에 있는 사고가 정말 아까 했지만 그 모든 부분에서 정당한 검찰이 이 사회를 진짜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밖에 없다. 옛날 군부가 사회정의 실현한다고 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 말하자면 사실은 검찰의 사회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게 영화를 좀 생각해 보면 다크나이트라고 하는 배트맨 영화 보시면은요. 거기에 검사가 한 명 나옵니다. 하비 덴트라고. 근데 절반은 아주 잘생기고 정의로운 검사인데 나중에 절반은 악마가 되거든요. 권력을 쥐고 권력이 쏠리고 권력이 정말 집중되면은 오류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건 이건 자명한 역사를 통해 증명된, 그러니까 오류의 가능성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것도 뭐 우리 인류사에서 다 증명이 이미 된 거죠. 그런데도 지금 있는 권력도 비대하다고 해서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걸 자꾸 더 어떤 집중화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그런데다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도가 그렇게 좀 설계가 돼 있는 데다가 그 설계된 제도에 얹혀놓은 사람들도 놓고 보면 청와대에서 인사기획비서관 검사,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인사 검증하는 분도 검사 출신, 그다음에 청와대에 다시 그럼 공직기강 비서관이 최종 낙점을 하는데 의견을 하거나 이후에도 공직기강 비서관이 제대로 일하는지를 검증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도 검사. 즉 인사 추천, 검증, 그다음에 최종 결정 그리고 이후에 공직기강을 제대로 그 공직기강을 가지고서 제대로 실천하면서 그 공직을 수행하느냐를 검증하는 사람들도 검사. 그럼 인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검사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는 완전히 장악을 했고 나머지 부분도 검찰 출신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많죠. 문제는 이런 동질적 사고를 하는 분들이 한 권력의 핵심 기관에 집중돼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나타나는 폐해도 정말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거는 보면. 심리학자들이 조직 관리는 할 때 이미 얘기한 바가 있죠. 집단 사고의 폐해, 실패. 집단 사고의 실패라고 아주 이 조직 관리하거나 회사에서 이렇게 그 진급이나 승진 인사팀에서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질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핵심 의사결정 조직에 다 몰려 있으면 그러면 어떤 반대되는 얘기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동질적 사고를 하는데 완전히 외톨이가 되니까요. 그리고 오류를 수정하기는 정말 그럼으로써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그 구글이나 녹색창에 집단 사고의 실패라는 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 집단 사고의 실패 사례가 미국 케네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각각 무슨 기업 집단이나 이런 데서 집단 사고의 실패 사례가 수십 개가 뜹니다. 읽어보시면 동질적인 집단, 특히나 본인들이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집단들이 집단 사고에 빠졌을 때 어떤 실패의 사례들, 어떻게 사회와 국가에 또 회사에 악영향을 끼쳤는지가 그 사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텐데요. 그러나 너무나 지금 동질적 어떤 정서와 동질적 사고의 방식에 익숙한 분들이 권력의 중심에 너무나 모여 있다는 거. 아니 심지어는 국가보훈처장도 검사 출신이 하시잖아요. 박민식 전 검사.
예. 아무튼 예. 사회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덜 리스크를 줄이는 게 굉장히 어떤 사회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안인데 네. 알면서도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도도 그렇고 인사, 그 제도에 올라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집단 사고의 실패에 노출되기 쉬운 그림이 현재까지는 좀 그려져 있다. 이 부분은 조금 빠르게 수정을 해야. 그리고 이 말씀하시지만 집단 사고의 위험성이 왜 그러냐면 사고 자체를 안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집단 사고를 하게 되면 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렇죠. 그 사안에 대해 이게 옳은가 하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신경회로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이 워낙 익숙한 어떤 의사결정 방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 안 하고 그냥 그걸 자동으로 실행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동질적 사고란 게 정말 위험할,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파트에서는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래서 뭐 큰 조직에서는 일부러 선거할 때도 그 레드 팀도 만들고. 그럼요. 예, 예. 레드 팀을 만들고. 예. 외부 컨설팅도 받고 뭐 이런 일부러. 왜냐하면 일부러. 완전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도 한 집단이 좀 오래 지속하게 되면 동질적 사고와 경향이 나타나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꾸 자극을 받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처음부터 이렇게 정서적 사고적으로 동질화된 분들이 한 권력 핵심 집단에 잔뜩 모였으면 네.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